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결심 공판이 내일 오전에 열리는데요. 특검의 첫 구형량에 주목됩니다. 관련한 법적 쟁점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변호사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그렇듯이 다룰 주제들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마약 혐의로 캄보디아 도피 중이던 남영역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어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어요. 어제 이뤄진 체포 과정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경찰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로 가서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황하나 씨는 작년에 유명인의 전 여자친구가 이 마약을 투약을 했는데 그게 황하나 씨가 뭐 좋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팔에 약물을 주입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을 한 전력이 있고 실제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혐의에 휘말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바로 간이시약 검사까지 시행을 하고 필로폰 투약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태국으로 출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불상의 방법으로 캄보디아에 미입국해서 캄보디아에 지낸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호화 생활을 한다는 목격담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찰에서 인터폴의 청색 수배, 그러니까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청색 수배를 요청을 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황하나 씨 변호인 측에서 갑작스럽게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타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을 때 공항에서 체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 캄보디아 현지까지 날아가서 이 우리나라 국적기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이유는 신병 확보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귀국주의라고 해서요. 국제법상 원칙인데 국적 선박이나 국적 항공기는 그 나라 국적의 이 국가의 사법 주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가진다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기에 타는 순간 우리나라 사법기관에서 영장 같은 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현지까지 날아가서 이 집행을 하는 이유는 혹시나 이 소환되어 오는 그 과정 중에 기내에서 자해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이럴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직접 날아가서 국적기 안에서 바로 영장을 집행하고 압송해 온 다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체포영장의 그 집행 시간이 48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곧 구속영장 신청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짚어주신 것처럼 황하나 씨가 2023년 필로폰 투약 범죄가 알려진 후에 캄보디아로 미입국해서 호화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자진 출석을 결정하게 된 걸까요? 뭐 어떤 상황적인 변화, 본인에게 불리한 뭐 심경 변화 이런 게 있던 걸까요? 사실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 그 도피 기간 동안에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자신의 몸을 숨기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이 수재가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지금 이 황하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특히 여권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을 것이고 도피 자금 역시 계속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캄보디아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늘어나서 치안이 불안정한 데다가 전쟁까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자진해서 출석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캄보디아에서 무슨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가 됐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서도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황하나 씨의 목격담이 계속해서 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보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황하나 씨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뭐 인플루언서라든가 연예인들과의 인맥을 과시를 하고 함께 자리하는 사진 같은 것들을 SNS에 많이 올리곤 했었는데 그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맥을 동원해서 유명 인플루언서를 현지로 데려온 다음에 성매매를 유도하고 알선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성매매 알선 의혹들을 수사 대상에 올리고 구속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고 또 해외 도피 과정에서
미법 행위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뭐 성매매 알선 혐의 외에도 또 다른 혐의가 있나 봐요. 여러 가지가 지금 예상되는 혐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도피자금 마련 등을 위해서 현지의 재력가들과 관계를 맺고 자금을 세탁하는,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연루가 됐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단순히 이 소지하거나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영리 목적으로 이걸 유통하는 일에 가담했다,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황하나 씨가 투약 또는 제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마약은 필로폰이어서 네. 이게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은 약물입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폐해가 심한 약물이기 때문에 이게 처벌 수위가 보통의 다른 마약류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약물을 상습적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유통했다라고 하면 이 형량 자체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가중처벌되거든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좀 엄중하게 처벌돼야 되는 범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캐묻고 실체관계를 규명하는 조사를 벌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엄중한 죄이긴 한데 물론 도피 중이기도 했지만 내가 자진 출석할게요 이렇게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이거는 뭐 감경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일종의 선처를 구하는 요소는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피 중에 자신이 스스로 자진 출석해서 이 체포당해서 들어왔다, 내가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아마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수와는 다르거든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얘기를 하고 신고를 해서 처분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이 몰랐던 혹은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 범죄를 얘기를 하는 것, 이걸 자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스스로 자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자백과는 다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의혹을 잡고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거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잡고 간이 시약 검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스스로 도피를 했다가 출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진 출석으로 선처를 구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수 감경에 해당되는 요소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를 하고 뭔가 선처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수사에 협조하는 어떤 태도나 앞으로의 황하나 씨의 수사 태도,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진 출석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감형이 된다라거나 필수적으로 감경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나옵니다. 오전 10시 15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열리는 건데,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가중 요소도 있어서 최대 7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일반 단순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가 붙으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를 하고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 법정형만 본다고 하면 최대 7년 6개월의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양형 기준을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형 기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1년에서 4년까지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여기에 기속될 필요는 없는 데다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첫 이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단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 비하폰 기록을 삭제를 하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피게했다는 등의 혐의들도 관련이 되어서 이 부분 또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구형 정도를 예상을 해보자면 최소한 4년 이상, 5년에서 6년까지도 구형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결심 공판이 특검의 구형, 그리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진술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최종 진술 내용은 내일 들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은 이게 1심 재판에서 마지막 진술인 거잖아요. 어떤 메시지 내는 걸까요? 일각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기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에 결심 공판을 좀 연기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관련한 사건에서의 이 인적 진술, 증언이라든가 물적 증거들의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고 완전히 증거 능력이 없는 허위로 밝혀진 어떤 증언들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네. 봐서는 이번
이번 최종 진술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정당한 비상사택의 선포였다.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저항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럴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얼마 전에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그 옥중 메시지에서도 청년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나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만약에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회생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결집하려는 시도를 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내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진술에서도 아마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이제 내일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가 1월 16일에 나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내년 1월 18일까지거든요. 앞서 외환죄 등으로 추가 구속신문을 받았고 오는 30일 이후 결론이 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어떤 공권력을 형해화할 수 있는 그런 위법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의 유지 기능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중의 위력, 단체의 위력을 보여서 지금 법원이란 이 공수처의 어떤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는 그런 혐의를 저질렀던 데다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저항 행위를 했고 신분이 대통령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이는데 지금 1월 16일에 선고가 되고 실형 선고가 된다고 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한 내년 1월 18일까지 만료되기 전에 실형 선고가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관련 재판 등의 혐의에서 증거 능력 등을 문제 삼으면서 그것과의 판결 합의로 확정을 위해서 이후로 선고기를 미뤄달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특검법에 기소 이후에 6개월 내에 선고하라는 조항이 있다. 굳이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의견에 기속될 필요가 없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표면적으로 그런 이유를 들었지만 이 재판부의 의중을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 1월 16일에 이 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실형 선고 가능성 높고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 얼마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해서 재판에 넘겨진 44명 중에 37명의 항소심이 열렸는데 1명은 항소를 포기했고 남은 36명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1심에서 44명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36명이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36명 중에 20명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은 했지만 5명이 그중에서도 법리 자체는 오해가 있다라고 봐서 사실상 무죄 주장을 했었고 16명은 사실관계나 범행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양형에 참작할 유리할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1심보다 2개월에서 4개월가량 형량이 낮아진 징역형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항소심에서 실형을 유지한 데다가 보통 보면은 3년 6개월, 3년 6개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의 최대 이 실형이 선고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실형이 선고가 됐다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그만큼 법원에서 무겁게 판단을 한다. 이런 기조를 읽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법원에서 이들이 항변했던 굉장히 중요한 범행 동기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이 범행 동기 자체를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 자유와 질서를 보호하는 법원 기능 자체를 형해하고 반헌법적 행위였다라고 하면서 범행 동기가 오히려 비난할 만한 동기다라는 가중 요소로까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의사표현의 방법은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그 기존의 원칙을 공고히 한 그런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을 했습니다. 학교 시간대 규정을 어기고
여러 차례 무단 외출했기 때문인데 저는 몰랐는데 조두순이 추가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예.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조두순이 외출 시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 뭐 오전과 오후 일부 시간, 그리고 야간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안산에 예.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4차례 정도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 검찰 측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하고 그리고 이 인지 능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이기 예.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봐서 치료 감호 명령도 선고해달라 이렇게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 변호인은 조두순이 고령에다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단 외출한 시간대가 바뀌었는데 이에 적응을 못했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 관찰관 등에 의해서 제재가 됐다라고도 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다라는 사실은 오히려 조두순에게 지금 불리할 가능성이 아, 높다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단순히 징역형만 구형한 것이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치료 감호 명령까지 구형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의 치매를 앓아서 인지 기능이 저하됐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처를 구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참작할 방향 자체는 좀 오히려 조두순에게 치료 감호 명령이 떨어짐으로써 사실상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제재가 됐다는 사정은 조두순이 야간 또는 이 등하교 시간에 외출 제한 시간대를 위반하려고 스스로 나가다가 너무 감시가 치밀하다 예. 보니까 이걸 제재를 당한 것이지 스스로 이걸 중지를 한 그러네요.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론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집 밖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글쎄요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참작은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어떤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집안에서 파손을 한다든가 이미 2023년에 야간 외출 금지 규정 위반으로 한번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두순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